재창을 해오던 걸 합창을 바꿔서 이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논란을 안 만들 걸 논란을 만들어서 네. 자꾸 편이 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이 돼서는 안 될 문제예요. 그거 좀 맡겨놓으면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5.18에서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게 된 거는 역사적인 경로가 있었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만들어서 불러라 한 게 아니고요. 이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그때 도청에서 계엄군하고까지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네. 그다음 또 광주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네네네. 하면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영혼 결혼식. 영혼 결혼식을 할 때 어떤 음악 하시는 분이 작곡을 하고 백계환 선생 글에서 좀 따오고 이렇게 작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불러왔던 노래를 광주민주화운동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기념일로 이날이 제정이 되고 행사가 공식 행사로 되면서 이제 행사에서 부르는 수준까지 나중에 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경로 의존적으로 이게 왔던 건데 참 역사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번 경로 의존적으로 형성이 되면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이걸 바꾸기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 내가 조금 짚자면 대통령이 되어서 업무 지시로 이 문제와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시를 하는 형식을 했는데 물론 5.18은 이제 곧 닥쳐오는 문제니까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 곧장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좀 의견을 수렴해서 제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보기 좋았을 텐데. 형식을요? 예, 지시를 하는 형식을 좀 협치라는 느낌에 그리고 사회 통합이라는 느낌에 좀 어긋나 보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반대 진영은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기간 내내 뭐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몇 년간 네네. 특히 이제 작년에도 제가 가보니까 5.18 단체들이 정부 공식 행사 참석을 거부를 해서 네, 급기야는 이제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국가기념일인데 네. 보훈처에서 뭐 사람을 데려다가 의자에 앉히고 이렇게 해서 정부 행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매듭을 지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창은 다 같이 부르는 거고 합창은 듣기만 해도 되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부르기 싫으니까 합창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또 부르고 싶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 문제라고 보고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문서로 한 거라고 생각하죠. 한 자연인으로 보면 되게 샤이한 사람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 아니고 또 자기가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에는 되도록 안 들어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전투적이거나 공격적이죠. 또는 매끄럽거나 뭐 자기 의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표현하는 분도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요 며칠 동안 좀 놀란 거는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어떤 의외로 거죠? 덥석 물어버려요. 그냥 뭐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뭐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하지를 않고 대표적 무는 게 아니고 사실 준비된 거잖아요. 그냥 뭐가 있으면 이렇게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호 지시가 바로 이제 일자리 위원회 만들어. 뭐 2호가 뭐 5.18 행사장에서 임원위원 행진곡 제창하시오. 이게 또 2호 문서로 또 지시하고 또 뭐였죠? 세월호 그 기간제 선생님 그 순직 인정 안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그래갖고 막 소송 걸어서 지금 다음 달에 선고가 난다고 그러는 판국인데 스승의 날 맞아서 그냥 다 하시오예요. 대통령이 그냥 이 문서에 서명해가지고 지시를 장관들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내 생각에는 대통령이 노래를 제창하는 게 좋겠고 또 우리 세월호 그 기관제 선생님 기관제라도 아이들 돌보다가 돌아가신 거니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잘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니까 그냥 지시를 문서로 해가지고 딱 대통령 문재인에서 해당 장관한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의 차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요.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가 두드러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 공개적으로 반대되는 의견도
듣고 수국 끝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뭐 어떤 논란이 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일방적인 지시가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재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안을 두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는 그냥 척척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캐릭터는 상당히 다른 것 같죠, 그죠? 그게 갖고 올 수 있는 차이도 있다고 보는데 변호사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나도 더 많은 사람과 접촉하려 하고 만나려 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봐요. 나 참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캠페인 과정에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동안 내도로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한국이 오바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냥 나는 문재인이면 되지 왜 예. 한국이 오바마가 돼야 돼요? 뭐 한국의 오바마가 인기가 50% 이상으로 퇴임을 했으니까 나름 그래도 또 그것 칭찬해 주신 때문에. 거니까. 예. 오바마처럼 대중의 지지를 받고 물러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경호실을 빼고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네. 3실장으로 가서 장관급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국가안보실에 차장을 둘 둬요.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외교. 그래서 1차장, 2차장 네네. 이렇게 둬서 대통령이 이 외교와 국방, 안보에 대한 전략적 결정들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보좌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밑에는 5수석들이 있고요. 정책실장 밑에는 우선 보좌관 둘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수석 3사람과 국가균형발전 담당하는 비서관 이렇게 이제 청와대를 3덩어리로 나눈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선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비서실장 업무 영역을 확 줄였어요. 네, 그러네요 보니까. 예. 예. 수석들이 다 비서실장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지휘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엄청 강화했어요. 지난 정부보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경제, 사회정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3가지 업무를 정책실장이 맡아서 하도록 정책실은 한 거예요. 강화된 게 아니라 정책조정 수석이었다가 실장으로 올린 거잖아요. 일단 외관적으로는 청와대 조직은 확대가 됐어요. 3실이 4실이 됐단 말이에요. 경호실까지 포함하면 3실인데 근데 경호실은 이제 곧 내려갈 거니까. 아니 경호실을 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경호실은 이제 일단 청와대에 예. 지금 있고 광화문으로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요. 아니 광화문에 나가는 문제는 나는 확정됐다고 보지 않고 그건 저는 확정됐다고 봅니다. 예, 나는 그 앞으로 많은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경호실 빼면 이제 2실이 3실이 된 거예요. 근데 인원은 같아요. 예, 그럼 인원은 같지만은 그리고 수석이 8수석이 되고 2보좌관이 생긴 거예요. 예. 네네. 당장 우리 언론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참모가 가까이 있게 됐다. 그 참모를 대통령이 비서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비서들은 비서지 참모가 아니에요. 참모는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아 대통령이 비서가 참모인 나라가 어디 그 있어요? 참관 맞습니다. 장관들은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에요. 야전에 나가 있어요. 그다음 이 사령부의 스텝 조직이 업무 참모, 작전 참모, 인사 참모 다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처럼 분들이 청와대 수석이에요? 비서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낮은 청와대, 겸손한 청와대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직제가 늘어난 걸로 봐서 낮은 청와대, 겸손한 청와대가 아니고 강한 청와대, 힘센 청와대가 안 될까 국민들이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들과 비서들 이 사람들이 다시 권력 신부로 작동을 하게 되면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청와대 비서관들이 권력의 신부로 행동하면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네. 참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그건 하는 기본적인 거고 저는 정책실장을 부활시킨 거는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업을 하려면 한 개 부처에 관련된 게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 여러 개의 그리고 부처가 여기저기로, 예. 협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실을 둬야만 여러 부처를 포괄하는 대통령의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딴 것보다는요. 정말 권력자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또 돈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나머지 문제보다는 이 이념 정책 검증하는데 좀 더 치중했으면 싶어요. 예, 근데 이낙연 총리 같으면 이제는 대통령의 철학과 이낙연의 철학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국무위원 제청할 때 어떤 잣도를 제청을 할 것인지 그리고 당신이 안보에 대해서는 혹은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어디 아들이 어떻게 군대 안 가느냐 뭐 이런 문제를 꼬집꼬집 팔고 그거 갖고 TV가 중요되는데 종일토록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아니, 정말 그 얘기만 하면 곤란하지만 또 그런 게 나오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인사는 네. 특히 총리 인사 같은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예요. 아예 그래서 이제 호남 쪽으로 이제 아예 예, 호출한 거잖아요. 전남지사를 기용한 데는 2가지 정도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선 첫 번째는 호남연고, 네. 그것도 전라남도예요. 여기가 국민의당이 제일 센 지역이거든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만 과반수라도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호남연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불합리한 일이긴 한데 우리 현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분이 굉장히 원만한 성품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에 대해서 뾰족하고 까칠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돼요. 이런 말씀 아니 나 드렸는데 뾰족 안 해. 예전에 이제 뭐 이해찬 총리 같은 그런 분들 그런 스타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원만하고 야당 의원들한테 가서 잘 숙일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을 좀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막 통합정부까지는 못 가겠지만 어차피 그건 안 돼요. 그래도 정부를 운영하는 분위기라도 그런 분위기로 가려면 그런 스타일의 총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분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대체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나온다. 다만 이 앞으로 남아있는 청와대 인사나 또는 장관 인사를 할 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뭐 친문, 친노는 다 배제되고 무슨 박원순, 뭐 변양균, 뭐 누구 이래가지고 뭐 각종 인연이라는 걸 뒤져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박원순계 절반, 변양균계 절반, 갑자기 변양균계 그러니까 절반.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 언론의 고정관념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에 이 사람이 누구하고 가깝게 지냈고 누구를 통해서 무슨 보직을 받았고 이거 상관없이 옛날에 누구하고 지냈냐를 보고 그 사람을 딱지 붙여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분석하지 말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해서 이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발빠르게. 삼수도전. 네, 나 이거 하겠다. 삼수도전 본인으로서는 재수도전인데. 웬만하면 근데 처음에는 예비고사에서 커트되고 두 번째는 본고사 떨어지고. 예, 그런데 이분 하는 말이 다음에 이제 50% 지지였겠다. 그리고 앞으로 개헌하면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겠지만 결선 투표 없이 그냥 1등 하겠다. 50% 되겠다. 근데 이제 예전하고 패턴이 좀 다르게 옛날에 뭐 외국 외유를 좀 갔다가 이렇게 그런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봐요. 그 SNL인가에서 문제수 센터 센터 자리 놓고 막 하다가 문제수 센터가 이제 센터가 됐잖아요. 이샘문 이제 센터는 문제수다. 보니까 재수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학습 효과인가요? 무슨 일이든 열심히 들러붙어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은 이제 삼수 도전을 선언을 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열심히 5년간 현안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거죠. 현안에 낼 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스킨십을 하고 이걸 하려는 거예요. 뚝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뭐 네티즌들은 화난 전교 1등이래잖아요. 내가 전교 1등인데 지금 어떻게 시험 한 번 잘못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 때까지 열심히 하면 또 1등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백수를 해도 이제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조직도 운영하고 이런 하려면 분은 아무 직업이 없고 경제활동 안 해도 백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럼요. 수천억 아니, 자산가인데. 그런데 네. 대통령 출마 행위를 좀 마지막 정치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왜 이럽니까 전부 다?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다음번에 한번 출마하셔서 떨어지면 바로 정기 은퇴하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에 최종적으로 출마를 해서 유세를 하고 다녔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이 일단 심판은 받았어요. 그러면 정계에서 은퇴를 하는 게 사실은 순리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한 번밖에 안 떨어져서 그래요. 제가 두 번 떨어져 보니까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미련이 많이 남아. 차라리 맥케인 상원 의원처럼 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의원으로서 만족하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다. 뭐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차드 닉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닉슨 나와라 해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레이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나와라 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그럼 말고. 은퇴를 해야죠. 아니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선 치르면서 이제 막 정치에 재미를 붙였는데 벌써 나가라 그러면 안 되죠. 대통령 출마라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친박의 롤백, 먼저 지금 치고 난 사람 홍문정 전 사무총장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친박도 지금 생각들은 하고 있겠죠. 이거저거 재고 있겠죠. 그리고 이 정우택 의원은 홍문종 의원이 나온다고요? 예. 당대표에 예, 친박 예. 대표로. 예, 그리고 예, 물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응집력을 예, 가졌으니까 다른 친박도 좀 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막 할게, 뭐. 친박 단일 후보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내가 그동안에 당을 원내대표로서 통솔해 보려 하니까 별로 이제 힘이 없고 안 되겠다.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 당을 정상화시켜서. 근데 저번에 친박의 지원이 예. 없으면 힘들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이제 본인은 내가 범친박으로 나갈 테니까 이제 이런 범친박.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나경원 의원. 예.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이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제외하고 지난번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 대중적 지도가 제일 높고. 그건 내가 그 신망을 비교적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원내대표는 실패했지만 명예회복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당 대표로서도 출마하려고 그러고. 정우택 대표한테 진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홍준표 후보예요. 네. 이 사람 백수란 말이에요. 그걸 취직을 해야 돼. 예, 처음에는 뭐 미국 갈 때 별다른 얘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은근히 얘기를 다 하고 간 거예요. 벌써 선거운동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친박은 나는- 좀 빠져줬으면 나는 좋겠다. 신보수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박은 빠져라. 홍준표 후보와 친박의 갈등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내홍이 시작되는 거예요. 7월 초 정도로 지금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예정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아마 7월 중순은 되겠죠. 여기는 계속 좀 시끄럽겠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홍준표 좀 바닥을 좀 다져놔야 되겠죠, 뭐. 홍준표 씨는 지금 미국 가면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취직을 인수위도 없이 하고 나서 곧바로 훈훈한 뉴스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잘할 거라는 이제 국민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이러면서 지금도 그냥 말로 하는 대포를 막 엄청 쏘고 있어요, 좀 지금. 현직 의원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라. 대통령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적적이 문재인 있을 정부와 거다. 각을 세우고 강한 야당을 건설할 수 있는 보수의 보스.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네. 이 홍준표 후보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스탠스들, 이 당 대표 때 한 스탠스, 그리고 경상도 지사 가서 한 또 스탠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보여줬던 스탠스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마치 자기가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될 듯이 신보수를 건설하겠다 얘기하고 하는 게 본인이 보수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욱할 사람들 우리나라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왜요? 욱할 사람들. 대통령 왜 보수- 후보였는데. 뭐 홍준표가 무슨 보수의 대표 주자야 하면서 욱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이분은 참 움직이시려고 그러는데. 예, 홍준표의 인생에 자성이란 건 없어요. 가져야 할 시간이다.